사연 이어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내 집 마련과 최근 주택 시장의 이해인데요. 강연을 맡아주실 우병탁 위원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를 받았는데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서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주택 시장에 대한 견해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앞에 차트 하나 있습니다. 많이 보셨던 차트이실 것 같아요. 한국부동산에서 나오는 부동산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거고요. 2006년도부터 지수로 표현한 집값의 동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맨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고요. 가운데가 경기도, 그리고 맨 아래쪽에 주황색 선이 5대 광역시를 지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2006년도부터 이제 지수가 지역별로 단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 가격이 이제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게 될 거고요. 자, 우리가 근래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가깝게는 이제 2021년에서 2022년에도 그랬었고요. 그 뒤에는, 그 이전에는 2019년, 이때. 그리고 그 앞전에는 2013년, 14년, 이때에도 비슷했었는데요. 네, 어떤 얘기가 많았었냐면, 바로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 용어였었습니다. 내용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죽은 고양이라고 할지라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게 되면 튀어오른다. 근데 그 고양이는 이미 죽어 있는 고양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로 타고 올라가지는 못한다라는 뜻인 거죠. 공교롭게도 지금 6월 27일 날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후에 서울 수도권 지역, 심지어는 이제 강남 지역 포함해서 전반적으로는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 것 같아요. 혹시라도 가격이 조금 상승하는 기미가 보이게 되면. 자, 맞는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식의 판단, 이런 식의 분석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에는 좀 잘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보셨던 차트에서처럼 실제로 우리는 그 죽은 고양이가 죽은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근래에 몇 해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분석 툴들이 유행을 좀 하고 있느냐?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들도 같이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주로 주식시장의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의 분석 툴을 가지고 이거 부동산 시장의 지수를 기준으로도 맞춰보면 잘 맞겠다라고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엄밀하게 완전히 좀 틀린 시장이다 보니까 그 두 개를 혼용해서 쓰면 우리가 앞전에 보셨던 것 같은 잘못된 분석을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집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자산을 잘 읽어왔다, 잘 가격 상승을 읽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작 나는 그죠? 내가 살 때마다 가격이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들을 아마 젊으신 분들은 삼촌이나 이모, 그리고 형제들한테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주변에서 얼마든지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런지를 좀 전에 보셨던, 처음에 보셨던 차트를 가지고 다시 분석을 좀 해보니까요. 물론 단지별로,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시장의 일반적인 흐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과정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보셨던 2006년도 이후부터의 지수고요. 그 중에서 서울을 기준으로 보니까요. 지금 현 시점에서 놓고 보면 한 1년 반쯤 전에 뭔가 서울에 있는 집을 사셨던 분이라면 대개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 가격이 떨어져 있어요. 1년 반 전에. 그러면 스스로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죠. 부동산 시장에 내가 똥손인가 보다. 자, 그런데 한 3년 정도 전쯤에 샀던 경우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는 가격이 올라 있어요.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올라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5년 전이면 어떨까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만 그런 거 아닌가라는 걸 보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저점이었었던 2013년도를 기준, 그 시점에 가 있다고 볼게요. 2013년도에 봤더니 1년 반, 2년 정도 전에 샀으면 여전히 가격이 떨어져 있어요. 내가 사자마자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서 무려 2년 동안 계속 떨어져 있었던 상태가 계속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3년 기준으로 한 3년 전에 샀던 사람이라면 여전히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3년 정도 되면 이게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2013년 시점에서 조금 더 길게 보고 한 8년 정도 앞쪽에 봤더니 이번에는 꽤 많이 올라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참 2006년도, 지수가 나와 있는 건 2006년도부터니까요. 이 시기에 어느 시점에 가서 보더라도 적어도 3년, 4년 이때쯤까지는 떨어져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좀 더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올라가 있더라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적으로 보니까 이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장에서 이른바 부동산 시장의 똥손이라고 하는 경우에서조차 실제로는 가장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8년 정도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어느 시점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샀던 가격보다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지방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똑같은 지수에서요, 광역시를 기준으로 한 지방시장을 놓고 보면 어떨까요? 대구를 비롯한 지금 지방지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랫동안 안 좋아요. 자, 그런데 이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냐? 대구는 의외로 4년 반이면 자기가 샀던 가격보다 올라가 있을, 어느 시점에서 보더라도 있는 상황이고요. 부산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더 길어서 5년 반 정도면 어느 시점에서 샀다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식 부분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흔히 주식을 하시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늘어나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그쪽에 있는 툴을 활용해서 뭔가를 해보시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집을 사면서도 어떤 생각들을 하시냐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고 나온다든지, 그죠? 이사를 갈 때도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거기에 패착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은행에서 한 18년, 이제 19년 차로는 이제 19년 정도 은행에서 쭉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일반화할 수는 없긴 하지만 오랫동안 상담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희한하게도 많은 분들이 살아오면서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큰 부를 이뤄왔다, 꽤 괜찮은 성공을 거둬왔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을 가지고 큰 부를 일궈왔다, 주식 투자를 해서, 이런 분들은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부동산이 주식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가? 특별히 그렇게 볼 만한 요인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왔더라라고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이 둘 사이를 가른 가장 결정적인 요소, 차이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순화시키면 딱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은 원래 속성상 오래 갖고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2023년도에 나왔던 2022년도의 주거실태 조사 내용을 보면요, 자가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몇 년 동안 부동산을, 그 집을 가지고 있더냐라고 하는 부분이 10.6년 정도가 됐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컸고 벌써 여기서 10년, 그리고 또 20년 이렇게 흘러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을 포함한 부동산을 대할 때에도 바로 그런 요소들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지금의 집값이, 특히 서울의 집값이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는 것이죠. 다만 그것은 사회 정책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개인의 투자와 연결해서는 조금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 맞겠다. 저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야 라고 하는 판단,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 하더라도 실제로 집값은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다라는 사실, 즉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부동산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까 보셨던 차트 똑같은 건데요, 그 차트의 모양을 보면 이런 식으로 흘러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변곡점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주로 외부에 의한 충격들이 있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본질적인 가격에 꽤 유의미한 하락의 경우에는 입주, 양이 많아진 부분이 굉장히 좀 유의미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자, 그것과 연동해서 같은 기간 내에서 아래쪽에 차트 하나를 더 넣었는데요, 이건 뭐냐면 서울 경기도 지역의 전세 가격에 대한 지수입니다. 두 개를 합쳐놓고 보니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세가 매매 선행지수냐 혹은 후행지수냐, 보통 이제 차트 분석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보면 매매 가격이 올라가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매매 가격이 올라가다가 멈추면
매매 가격이 멈췄기 때문에 매매 가격과는 별도로 전세 가격이 또 오르기도 해요. 선행이냐 후행이냐를 따지는 건 큰 의미는 없고요. 다만 흐름 자체를 보면 비슷하게 흘러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요한 변곡점에는 외부의 충격이나 아니면 대규모의 공급, 그 공급은 입주일 수도 있고 분양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현상이 있었다라는 사실 정도를 인지를 좀 하시고요.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데는 그리고 비교적 근래에 있었던 급격한 상승을 이해하는 데는 딱 요 하나만 보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통화량이에요. 통화량. 쭉 통화량이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약간의 변동을 거쳤지만 전반적으로는 쭉 이렇게 좀 올라오는 형태를 가졌는데 맨 끝에 와서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죠. 뭐였을까요? 코로나죠. 코로나 때 대규모의 돈을 풀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그대로 갖다 붙여보니까요. 좀 전에 보셨던 그 차트랑 봤을 때 2019년 이후에 20년, 21년 이렇게 기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그 이전의 상승보다 급격한 상승이 있었던 거, 전적으로 통화량의 증가, 유동성의 확대 때문에 있었던 현상이 좀 이례적인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급격한 상승도 그렇고 급격한 하락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상승과 하락을 잘라내고 보면 여러분들이 원래 아시던 전반적인 상승만이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단할 수는 없기는 합니다만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유동성은 줄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확연히 줄어들었죠. 그래서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면에는 추경이라고 하는 대규모, 얼마 정도 규모인지 혹시 들으신 바 있으실까요? 네, 31조 8천억에 달하는 대규모 추경이 예정돼 있습니다. 해야죠. 경기가 워낙 어렵습니다. 자영업, 이게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대규모의 유동성은 결국은 뭐냐면 아주 쉽게, 어려운 얘기 아니죠. 화폐 가치 하락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 자금의 상당수는 지금 정부에서 유도하는 대로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기는 하겠습니다만 다시 돌고 돌아서 부동산 시장으로도 움직일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같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얘기인데요. 매번 어려운 시기는 있게 마련입니다. 너무 지금 같은 상황에 급변될 때 혹하지도 말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다시 급격한 반등이 왔을 때 너무 거기에 현혹될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그 부분,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다른 그 포인트를 잡아 나가서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 해결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은 명확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실까요? 네, 우선 사실은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세 개의 차트 말씀드리면서도 조금 걱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본인이 살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구에 살아야 되는데 대구에서 집을 사야 되는데 엉뚱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직장이나 이런 관계가 있을 거니까 본인이 이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라도 거주를 할 수 있을 만한 위치 범위 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대출을 포함해서 최대로 비싼 평당 가격의 집을 사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도 아주 또 깊이 있는 질문을 주셨고요. 오늘 명쾌한 강연 들려주신 연자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